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한마디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나 그 말 조금 서운했어.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깊숙이 내려갑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고 보낸 메시지는 이미 지웠다, 다시 썼다를 7번쯤 반복했어요. 2026년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알림에 바로 답하면서 살지만 정작 마음이 다쳤다는 말 하나는 10초 안에 보내지 못합니다. 관계는 예전보다 더 빠르게 연결되는데 이상하게 진심은 더 느리게 도착하죠.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괜히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거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 사람마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여기서 관계가 정말 끝난 건 서운함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못하겠어 라는 문장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서운함을 말하는 게 무서운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2026년 기준으로도 사람들은 메시지 하나의 읽음 표시, 답장 속도, 말투 하나까지 비교하며 관계의 온도를 재죠. 예전엔 바로 답했는데 오늘은 3시간이나 늦네? 나한테만 이모티콘이 짧아졌나? 이렇게 작은 신호를 크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 사실 그 안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을 혼내지 않고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 서운하다고 말하는 순간 버림받을 것 같은지, 왜 부탁이 공격처럼 느껴질까 봐 참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볼게요. 당신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하면 사랑받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배웠던 그 자리까지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음속으로는 나 그때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려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경험이요. 상대가 그게 뭐가 서운해? 라고 할까봐, 혹은 너는 너무 예민해 라고 할까봐, 더 무서운 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식어버릴까봐 조용히 웃고 넘어가는 순간들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관계 안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1952년 한국 런던의 한 병원으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존 볼비와 사회복지사 제임스 로버트스는 어린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특히 로버트슨이 촬영한 기록 영화에는 2살 아이 로라가 병원에 입원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병원은 감염 예방과 관리 효율을 이유로 부모의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시간 감각도 어른처럼 명확하지 않죠. 로라는 처음에는 엄마를 찾고 울고 항의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용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해도 오지 않는구나를 배워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울음을 멈췄을까요? 정말 괜찮아져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였을까요? 관계에서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어른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감정이 받아들여진 경험보다 무시되거나 혼난 경험이 많았다면 뇌는 아주 빠르게 계산합니다. 말하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운함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이별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78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입니다.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으로 애착 유형을 관찰했습니다. 생후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보호자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8개의 짧은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실험이었죠. 중요한 건 아이가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시 만났을 때 보호자를 안전기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울다가도 안기며 진정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안기고 싶어 하면서도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이 아이는 왜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편히 기대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이가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가 일관되게 와줄까? 라는 예측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연애나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답장이 3시간 늦었을 뿐인데 버려질 것처럼 불안해지거나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다가도 10번쯤 문장을 지우는 마음. 그건 현재의 사건만 보고 생긴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관계의 학습이 지금의 대화 앞에서 다시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 회복 대화 루틴 1화에서 우리가 먼저 다룰 배경은 이것입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잃을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싸움이 피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미해결 감정이 1개, 2개, 10개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말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출발점은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언제부터 서운함을 위험 신호로 배웠을까? 괜찮아요. 천천히 봐도 됩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끝내자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꾹 참고 웃으면서 넘기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사실 그때 조금 서운했어. 끝날 줄 알았죠? 상대가 차갑게 변할 줄 알았고 분위기가 얼어붙을 줄 알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인이 약속 시간에 40분 늦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긴장이 올라와요. 택시비 18,000원을 쓰고 먼저 도착해 기다렸고 저녁 예약금 5만 원도 걸려 있었고 머리로는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계산하는데 가슴은 자꾸 조여와요. 그런데 막상 상대가 오면 왜 늦었어? 가 아니라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관계가 끝날까 봐요. 내가 불편함을 말하는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4% 세금처럼 깎여 나갈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비슷합니다. 친구가 3번 연속 약속을 미뤘어요. 한 번은 회사 일이었고, 한 번은 몸이 안 좋았고, 한 번은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려고 해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항상 1순위가 아니구나. 커피값 6,500원, 선물값 32,000원,
생일 때 냈던 밥값 84,000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다 떠올라요. 내가 이 관계에 넣은 마음의 원금은 큰데 돌아오는 정서적 수익률은 0%처럼 느껴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속이 좁은 게 아닙니다. 애착이 불안할 때 사람은 관계를 투자처럼 계산해서가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 위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손해일까? 서운하다고 하면 상대가 떠날까? 내 감정의 세율이 너무 높게 매겨질까? 이렇게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을 말하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진짜가 됩니다. 연인에게 늦은 것보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 설명이 없어서 혼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놀랍니다. 나는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이 한 문장 때문에 긴장이 조금 풀려요. 완벽한 사과가 아니어도 마음은 알아요. 아, 내가 말해도 바로 버려지지는 않는구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을 미룰 때마다 내가 부담 주는 사람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근데 사실 좀 외로웠어.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가 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깐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가 미안해. 나 요즘 여유가 없어서 피하기만 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 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서로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오해가 사실로 굳기 전에 다시 묻는 공간이요. 그래서 애착 회복 대화의 첫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꼈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늦어 대신 나는 기다리는 동안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어. 너는 나를 무시해 대신 답이 없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상대를 법정에 세우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 앞에 조심스럽게 초대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운함은 관계를 망치려고 올라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아직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속에서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3%, 7%, 12%처럼 조금씩 커지다가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원금이 돼요. 그래서 늦기 전에 작을 때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대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그게 애착 회복 대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 그때 조금 서운했어 이 한마디를 꺼내려고 했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별 장면까지 상영되는 거예요. 상대가 표정을 굳히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라고 말하고 나는 괜히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고 결국 연락이 뜸해지는 장면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야. 아니면 내가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그런데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서운함을 말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서운함을 말한 뒤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을 충분히 못 해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이 그냥 대화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이나 이전 관계에서 나 속상해 라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다면 뇌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말하면 잃는다. 참으면 유지된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을 지키려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에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서운한 장면을 3번 떠올리고 한 번 떠올릴 때마다 10분씩 마음이 무너진다면 하루 30분입니다. 한 달이면 900분, 15시간이에요. 말 한마디를 아끼려고 마음은 한 달에 15시간씩 관계 안에서 혼자 야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손익 비교를 해볼게요. 서운함을 부드럽게 말했을 때의 즉시 손실이 불편한 대화 20분이라면 말하지 않았을 때의 누적 손실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답장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내려앉고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 7일 내내 반복됩니다. 20분의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168시간짜리 불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숫자는 더 아픕니다. 서운함을 한 번 삼킬 때마다 관계 통장에 마이너스 1점이 쌓인다고 해볼게요. 처음 5점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10점이 넘어가면 말투가 차가워지고 20점이 넘어가면 상대가 뭘 해도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30점이 넘으면 작은 농담 하나에도 눈물이 납니다. 상대는 갑자기 터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당신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처럼 감정 이자가 붙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착 회복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시험하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는 루틴입니다.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했어.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그 순간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었어.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세액 차이처럼 큽니다. 비난으로 말하면 방어가 80까지 올라가고 감정으로 말하면 방어가 40으로 내려갑니다. 욕구로 시작하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만 연결 욕구로 시작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남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6개월 동안 서운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에 바빴던 것도, 약속을 자주 미룬 것도, 힘든 날에 무심했던 것도 전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잘게.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온 거예요. 역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날의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해? 가 아니라 나는 너와 가까이 있고 싶은데 가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어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하다면 오늘은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건 이별 통보가 아니라 연결 요청입니다. 나를 더 봐줘.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나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전부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0초만 빌려도 됩니다. 나 이 얘기 꺼내는 게 조금 무서운데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해. 이 문장은 관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게 아직 무섭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마음을 꺼냈다가 혼자 남겨진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경험을 조금씩 쌓아야 합니다. 말해도 끝나지 않는 관계, 불편해도 돌아오는 사람, 서운함을 꺼내도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대화. 그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 마음은 드디어 배웁니다. 아, 나는 말해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서운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미 이별 장면이 먼저 재생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마음을 꺼냈다가 무시당했거나 차가운 반응을 받았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서운함을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서운함을 안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킨다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멈추고 내 감정을 한 문장으로 알아차리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나는 그때 조금 외로웠어처럼 내 마음에서 시작해보세요. 관계는 큰 고백보다 작은 연습으로 회복됩니다. 댓글로 서운함을 말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상대의 반응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대화 루틴을 계속 연습하고 싶다면 날줄시줄 구독하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눈 애착 회복 대화 루틴을 다시 따라 해보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 2화에서는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때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